안녕하세요. 자, 만약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셔서 큰 재산을 모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 국적이고요. 고국인 한국에 잠시 왔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미국이랑 한국 양쪽에 남은 재산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오늘 바로 이런 좀 복잡하면서도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실제 법률 사례 자료를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게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파산 절차가 한국 법원이랑 어떻게 막 얽히고 설키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예요. 네, 그렇죠. 꼭 두 나라 법률 시스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느낌.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, 파산 관리, 그 핵심 쟁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1947년부터 미국에서 쭉 거주하시면서 관광 레저 회사를 운영하던 한국 국적의 사업가분이 계셨어요. 근데 이분이 2015년에 한국 방문 중에 사망하신 거죠. 네. 문제는 이분이 미국하고 또 한국 양쪽에 상당한 자산을 남기셨다는 점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재산이 양국에 걸쳐 있었던 거죠?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미국 금융기관, 그러니까 채권자 A가 고인의 미국 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뉴욕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. 네. 일단 미국 내 재산에 대해서 시작을 한 거죠. 그렇죠.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미국 변호사 X를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하는데요. 여기까지는 그냥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절차죠. 네, 맞아요. 거기까지는 이제 미국 법 테두리 아닌데 여기서부터 이제 국경을 넘는 문제가 딱 시작됩니다. 이 미국 파산관제인 X가 보니까 고인의 한국 내 재산까지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. 미국 관제인이 한국 재산까지요? 네. 그래서 한국 서울회생법원에다가 외국 도산 절차 승인 및 지원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. 이게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, 보통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에 따른 절차거든요. 아하. 이 법이 이제 한국의 파산이나 회생 절차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이고요. 그래서 한국 법원이 이 신청을 승인해주면 X는 한국 안에서도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제도산 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얻게 돼요. 국제도산 관리인. 뭔가 이름부터 복잡하네요. 그렇죠. 근데 상황이 또 간단치가 않은 게 한국에서는 이미 고인의 배우자분이 2013년에 신청했던 별도의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같은 분 재산을 두고 미국 절차랑 한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됐다고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동일한 고인의 재산을 두고 미국에서 시작된 절차, 한국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, 이게 동시에 존재하게 된 거죠.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.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관리, 또 처분 권한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걸까? 미국의 국제도산 관리인 X일까요? 아니면 한국 법원이 이미 선임해둔 국내 파산 관제인일까요? 이게 문제가 된 거죠. 와, 진짜 한 사람의 재산을 두고 두 나라에서 다른 관제인이 관여한다니. 이거 실제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팠겠는데요. 특히 한국 안에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 같은 건 어떻게 처리됐나요? 그 매각 과정에서 뭐 좀 특별한 점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.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한국 관제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스토킹 호스 방식, 스토킹 호스 빗라는 아주 특수한 방식을 시도했어요. 스토킹 호스요? 그게 뭐죠? 이론적으로는 이게 매각 성공률을 높이고 좀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런 방식이 있군요.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? 잘 됐나요?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는 그 예비 인수자, 스토킹 호스랑 세부 조건을 합의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. 그래서 결국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은 무산됐습니다. 무산됐군요. 네,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일반적인 공개 매각 절차로 전환이 됐죠.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스토킹 호스 방식 자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해도 특히 이렇게 국경 간의 이해관계가 막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그 이해관계자들 간의 아주 미세한 조건 조율 실패가 전체 매각 구조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. 그렇군요.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 관제인 X랑 한국 관제인 이 두 사람 사이의 권한 문제는 그럼 어떻게 조율이 됐나요? 이게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당연히 있었죠. 예를 들면 국제도산관리인 X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을 매각한 돈을 미국 파산 절차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할 수 있겠죠.
실제로 한국 법원에 자금 반출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고요. 아, 그랬군요. 반면에 한국 관제인은 당연히 국내 채권자 보호나 또 한국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했을 거고요. 채무자 회생법 같은 법률이 이런 국제적인 절차 조정을 위한 어떤 틀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 그 주요 채권자 중 하나였던 A, 그 금융기관도 처음에는 한국 파산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바꿨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아요. 한국 관제인이랑 논의를 해보니까 한국 안에서 자산을 처리하는 게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고요. 네, 그런 측면이 있었죠. 이걸 보면 참 국경 간 파산에서는 때로는 그 법리적인 원칙만큼이나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아,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결국 법 절차라는 것도 뭐 경제적인 현실과 동떨어져서 진행될 수는 없으니까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한인 사업가의 상속 파산 사건이 한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양국 법원의 승인 문제, 또 두 명의 관제인 간의 역할 분담과 어떤 잠재적인 충돌, 그리고 스토킹 호스 같은 특수한 매각 방식 시도와 실패, 또 채권자의 전략적인 입장 변화까지 정말 여러 층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네요. 네. 국경을 넘는 법률 문제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. 이 사례의 핵심은 국경 간 파산 사건에서 각국 법률 시스템 간의 정교한 조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단순히 한 나라 법을 다른 나라에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절차를 존중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하면서 또 관제인들 간의 권한 충돌 가능성을 잘 관리하고 모든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. 국경을 넘나드는 지금, 과연 우리의 법률 시스템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을까? 뭐 국제 비즈니스나 상속 계획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법적으로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우리가 본 사례처럼 이렇게 거액의 돈과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을 때 현재의 법률 시스템과 국제 공조 체계는 과연 국경을 넘어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어쩌면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야말로 우리가 더 발전된 형태의 국제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는 아닐까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